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소개해 주신 것처럼 소아신경 환자들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좀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니까 대개 이제 제가 진료하는 환자들은 좀 중증의 환자들이 많고요. 그래서 오늘 뭐 이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에서 이렇게 학회 토론하시고 그 주제로 삼는 내용하고는 또 조금 또 차이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소아청소년과 학회에 그 소위원회가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저희 그 전공의들이나 전공의들의 교육 자료나 교육 그 워크샵 등을 좀 그 담당을 하는 그런 분과위원회에 또 소속이 돼 있어서 아마 그런 인연으로 육아정책연구소의 그 협력 연구진에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올해는 소아청소년과 학회하고 연구소하고 MOU를 체결을 했고 실제 이제 뭐 그 세부적인 그 주제는 연구 주제라든지 그런 방향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목적,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뭐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향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비슷하기 때문에 실제로 아주 그 양질의 좋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계시고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추후 그런 협력 연구에 여지가 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제 오늘 그 강의는 그 협력 연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패널 연구로 말씀을 이렇게 명칭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런 코호트 스터디, 특히 벌스 코호트 스터디의 성격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런 그 국가 시스템으로서의 어떤 그 연구를 잘 수행해 나가고 있는 나라가 이 위에 보시는 그 영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다가 보니까 이미 이제 한 1940년대부터 사회 환경이 굉장히 좀 급변하는 그런 거에 맞추어서 이게 다양한 출생 코호트들을 구성을 하고 굉장히 장시간 이렇게 팔로우업을 하는 종단 연구, 롱지튜디널 스터디가 되겠고요. 의학 임상 연구에서도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전향적인 디자인에 이게 그 장기간 팔로우업하는 연구는 그 연구의 그 어떤 결과가 굉장히 가치가 높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길게 유지하려면 관련된 뭐 인력이나 비용이 많이 소모되긴 하겠지만 이 시간에 따른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의 어떤 그 스트렝스, 강도를 사실 더 높게 어떻게 보면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연구 방법으로서는 특히 임상 연구 방법으로서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 연구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최근의 어떤 경향은 예전에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인구 사회학적인 그런 부분들에 포커싱이 됐다면은 최근에 UK 연구나 아니면 호주 뭐 그 뒤에 잠깐 소개드릴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헬스 데이터 또는 메디컬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좀 결합을 해서 훨씬 더 이제 좀 뭐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좀 메디컬 잡지에서도 굉장히 그 높은 성과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결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사실 저보다 더 잘 아시는 주제일 텐데 이런 이제 UK 벌스 코호트 스터디에서 이렇게 장기간 팔로우업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워킹 마더에서 맞벌이 부부나 이런 에서 자란 그 아이들이 이런 뭐 문해력이라든지 뭐 수학, 뭐 비헤이비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 장기간 팔로우업해서 어떤 그 결과로서 제시한 이제 그런 사례로 하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협력 연구진으로 참여하고
알게 된 거는 이제 이 연구소에서 앞서 보여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2008년도에 이제 아동 패널을 구성을 해서 이제 팔로우업을 하고 계셨고, 최근에 이제 오늘 그 학술대회 주제인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을 21년도부터 이제 런칭을 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올해 3차년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선 그 패널과의 차별점은 이 변화하는 사회 환경을 좀 고려를 해서 이 다문화 가구, 그다음에 그 소득 수준에 따른 그런 비율 안배, 그다음에 이 쌍태아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쌍태아 가구도 포함을 해서 어떤 대표성을 가지는 표본으로서의 그런 고려가 조금 더 잘 돼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이제 특성들을 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쌓아 나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저희 학회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고, 학회에서 좀 어떻게 보면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분야는 이런 아동 특성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이제 2차 년도 조사까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1차 년도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항목들에 대한 조사를 했고, 이게 12개월 이전이죠. 그 다음에 23년도는 이제 12개월 이후 시점에서 조금 더 조사 항목들이 좀 많아졌고, 뭐 발달 관련된 부분은 KDST, 그 다음에 성장, 신체 계측, 그 다음에 이런 뭐 질환 정보라든지 유병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2차 년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영유아 검진에 속해 있는 이 발달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영유아 검진이 이제 시작된 시기가 2007년인데요. 국가 검진으로서 학교 검진, 영유아 검진, 이 생애 주기별로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은 촘촘하게 잘 계획을 해서 건강 관리를 하는 그런 일환으로서 이제 2007년부터 시행이 되었고, 21년부터는 신생아의 검진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유아 건강 검진의 전체적인 그런 그 프로토콜 구성이라든지, 특히 이런 발달 평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회에서 처음부터 처음 런칭 때부터 이제 같이 참여를 해서 구성을 하고, 또 이런 시기별로 개선하는 연구도 지금 꾸준히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2014년 이전, 2007년부터 2014년까지는 이제 국내에 그 선별 검사의 툴이 없었기 때문에 KDST 전에 KASQ라는 이제 미국에서 개발된 이런 선별 도구 검사를 사용을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했었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특성을 반영한 우리나라 아이들로부터 개발이 된 도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이제 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청소년학과 학회, 또 소아재활의학과 학회, 또 소아정신과 학회 여러 선생님들께서 좀 같이 협력을 해서 2014년도에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KDST라고 명명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영유아 검진의 발달 평가에 이제 KDST를 사용하게 됐고요. 요 자세한 설명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로스 모터, 파인 모터, 커그니션, 랭귀지, 소셜, 뭐 자조라고 해서 이제 셀프 헬프 이렇게 해서 6가지 영역에 각각의 이런 컷오프 밸류를 연구를 통해서 구했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시티까지 이제 검증을 해서 이 발달 검사의 선별 도구로서 개발을 하고 실제 이제 영유아 검진에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이제 그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의 그 포인트는 물론 이제 그 정상으로 판정이 되는 그 안에서도 어떤 특성들을 분석하고 해야겠지만, 결국에는 아주 그 극단에 있는 장애나 질환이 있는 아이들의 그 이후 사후 관리나 평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좀 더 관심이 당연히 있는 분야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가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진단과 이 발달 장애는 뭐 여러 범주를 통해서 뭐 지적 장애라든지 뭐 자폐 스펙트럼이라든지 진단할 수 있지만 그 발달 장애의 진단이 또 한 파트가 있고 그 발달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또 하나의 어떤 그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 두 개로 나눠서 제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뭐 치료적인 개입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굉장히 뭐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소개 정도로 해서 이런 사후 관리 프로토콜도 여기 주간 연구기관이 일산병원으로 되어 있지만 정희정 교수님이 처음에 KDST 개발할 때부터 참여하셨던 교수님이 학회의 어떤 그 용역 사업으로 실시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에서는 KDST를 가지고 1차적으로 이제 발달 평가를 하고 있는 셈이고요.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스크리닝 검사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장애를 진단하는 데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점을 좀 고려를 하고 데이터를 볼 필요가 있고요. 첫 해에는 한 1,800명 정도로 좀 그 조사 대상자가 전체 아까 보여드렸던 3,000명을 넘는 대상자에 비해서는 좀 적게 조사가 되었고 이 대근육, 소근육, 그로스 모터, 파인 모터 보시면 약 1% 정도 심화평가 권고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나 언어, 사회성 이 부분에서는 뭐 이 연령 지금 보여드리는 건 2000년도 조사 결과가 되겠고요. 심화평가 권고가 대개 1% 미만 정도로 그리고 추적 검사 요망까지 합치면은 10% 미만, 뭐 5% 내외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KDST의 의미는 사실은 어떤 발달 장애가 있을 것 같은 아이들을 선별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선별한 이후에는 정말 어떤 장애나 지연이나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정하는 그런 검사나 그 절차가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이제 요 교육보육 패널에서는 거기까지는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렸던 KDST의 결과로 심화평가 권고나 추적 검사 요망인 환자들이 이상이 있을 가능성, 이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한번 분석을 추가적으로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발달 지연이나 발달 이상의 어떤 그 리스크 팩터,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다른 연구에서 예를 들어 뭐 그 소득 수준이 좀 낮다든지 뭐 그 미숙아라든지 쌍태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뭐 지금 그 조사된 항목 중에서 좀 추출할 수 있는 항목들을 가지고 표가 좀 복잡한데 회귀 분석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영역별로 또는 이 영역 중에 한 영역이라도 이상이 있는 환자들을 모두 환자는 아니죠. 아이들을 모두 모았을 때 이런 어떤 위험 요인으로 분석될 만한 부분이 있나 했을 때는 이게 어떤 보면 위험도의 측면이기 때문에 일이 안 된다면은 이 대도시에 비해서 중소도시가 위험도가 적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지 사실 그 이 데이터만 봐서는 잘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진 않았고요. 좀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거는 요 다문화 가구에서의 인지나 사회성 영역에서의 어떤 그 심화평가나 추적 관찰이 나오는 비율이 요거는 그 의미 있게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요건 당연히 어떤 양육 환경이라든지 그런 언어에 노출되는 이런 부분들 당연히 차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예시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실제로는
훨씬 더 조사 항목이 많기 때문에 이 범위를 훨씬 더 넓히고, 그다음에 뭐 3차년도, 4차년도 조사 결과가 쌓이면은 훨씬 더 조금 더 이 범위가 넓은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 측면이 이제 이 성장 관련된 신체 계측, 피지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앞선 그 발달도 그렇고 이 성장도 그렇고 이 표준이 중요하거든요. 이 그 개월 수에 맞는 그런 표준 그 범위가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났을 때 어떤 이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게 남녀가 다르고 또 개월 수에마다 또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성장, 아주 그 1세, 2세 급성장이 일어나는 이 시기에는 그런 표준치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런 저체중, 저신장, 비만, 이런 어떻게 보면 이상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더 과소평가되거나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 도표를 매년은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좀 개선하고 다시 그 리바이즈하는 작업을 이것도 역시 학회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2017년도 성장 도표가 가장 이제 최근에 이제 표준으로 제시한 성장 도표가 되는데, 가장 큰 변화는 이 WHO 차일드 그로스 스탠다드라고 해가지고 이게 국제적인 표준입니다. 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최근에 이제 그 모유 수유보다는 분유 수유나 혼합 수유, 그런 이유식 이런 것들 이제 영양적인 측면이 좀 좋아지면서 이전보다 그 성장 패턴, 체중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급격히 늘고 있고, 사실 그런 부분이 이제 추후에까지도 비만의 그런 우려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표준으로 삼는다면은 그 비만에 대한 정의나 비만에 대한 어떤 그 워닝을 하게 되는 그런 구간이 당연히 좁아지게 되고, 그 추후에 이제 그런 비만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WHO의 그 그로스 스탠다드는 건강한 모유 수유와의 성장 발육을 표준으로 삼고, 그 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어떤 프린시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 학회에서는 요 WHO 기준을 3세 미만은 도입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사실 이렇게 도입을 했을 때 어떤 결과,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후속 연구나 이런 게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신체 계측 결과를 1차년도와 2차년도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은 이 소아 특히 3세 미만에서는 BMI, 그러니까 바디 매스 인덱스라는 BMI를 측정하지 않고 이 키랑 몸무게의 그 비율로서 그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이면 이제 과체중과 비만을 평가를 하는데, 1차년도에 보시면은 요 과체중이라고 할 수 있는 비율이 13%, 2차년도에는 8% 정도로 줄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G스코어로 뭐 2, 3이면은 이제 흔히 이제 뭐 95%, 99%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꽤 높은 비율이고요. 이게 이제 바로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모유 수유만을 대상으로 어떤 표준치를 잡은 그 그로스 스탠다드를 적용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팔로우업을 하면서 어떤 추이로 좀 변화가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실제 이제 모유 수유에 대한 그 설문을 했기 때문에 그 모유 수유와 분유 수유 또는 혼합 수유 뭐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이 과체중의 비율이 차이가 있는가 뭐 간단하게 분석을 해봤지만은 아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게 분유 수유가 좀 더 높은 경향성이 있긴 하지만 같이 높았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 모유 수유의 기간이 또 중요하고 혼합 수유도 혼합 수유의 어떤 비율이 중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더 자세한 데이터 수집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 수유에 대한 결과도 일단 3개월 정도까지의 설문으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약간 한계점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결국에는 이 발달도 그렇고 성장도 그렇고 제가 밖에 있는 포스터도 좀 봤는데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거를 결과 변수로 하고 영향을 미치는 뭐 양육 환경이라든지 다양한 뭐 경제 사회적인 그런 문제들과의 어떤 분석을 접목을 하는 건데 사실 요 데이터가 정확해야지 어떤 그 이후에 추후 분석을 하는 게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어린 연령대에서는 이상을 판정하는 기준이 연령대마다 차이가 있고 그런 연령대별 기준을 고려를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기준도 특정 그 시기에 따라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특히 성장 관련된 부분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 이상에 대한 정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 학회와 협력해서 볼 수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0보다 올라가면은 일단은 뭔가 많이 나가고 키도 크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요 2차에 비해서는 1차가 키도 그렇고 몸무게도 그렇고 키별 체중도 그렇고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평균적으로 예상되는 그런 비율에 비해서 높았던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게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영유아 검진 이게 수검률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년부터 이제 신생아 검진이 추가가 됐고 이게 제도가 이제 정착이 되면서 많게는 거의 한 80% 이상 90%까지 이런 수검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1차 년도에 한 뭐 1,800명이든가요. 그다음에 2차 년도에 2,000명대 이렇게 해서 전체 3,000명이 좀 넘는 가구에서 이런 결과들을 다 조사 KDST도 그렇고 신체 계측치도 그렇고 다 조사되지는 못했거든요. 이게 워낙에 이제 이 신체 계측만 하고 KDST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조사 내용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참여율이 좀 떨어지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또 고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 현재 평균 영유아 검진 수검률, 그러니까 영유아 검진에서도 신체 계측치가 나오고 KDST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응답률을 좀 높이려는 그런 고려나 대책도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의 어떤 을 다시 요약한 게 되겠고요. 특히 성장 관련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 표준치에 대한 변화, 컨셉이 변화했고 소아 비만 인구도 분명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이제 이쪽 소화기 영양 관련된 교수님들의 의견이시고요. 그다음에 뭐 식습관, 영양 상태 그리고 이 미디어 사용이 증가하는 것도 아이들의 활동이 줄고 그 화면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 과체중이나 비만과의 연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저 보육 패널에서도 이 부분 잘 추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입장에서는 KDST는 선별 검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좀 애매하거나 빨간불이 켜진 아이들은 그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추적이 필요하거든요. 계속 빨간불이 켜지고 어떤 선을 넘어서 장애로 판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고 문제가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요거보다 다음 단계의 검사나 조사, 그다음에 이 추적 이런 부분들 사실 그 전체 그러니까 굉장히 큰 집단이라면은 이런 개별적인 접근이 불가능한데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3,000명 정도의 패널 모집 아이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심화평가 권고는 이제 원래 디자인한 대로 1%뭐 내외 정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3,000명의 1%면은 뭐 30명 정도가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 학회에는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극단에 있는 아이들의 더 정밀한 평가나 추적 관찰, 관리 이런 부분들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인 뭐 책자 몇 가지를 했지만 학회가 사실은 뭐 환자들에 대한 학술 연구 이런 부분이 메인이긴 합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그쪽에 좀 더 많이 그 포커싱을 했고요. 건강한 아이들을 더 건강하게 잘 키우는 그런 뭐 육아 지침서라든지 이런 뭐 디지털 미디어 지침서 이런 부분들도 학회에서 이제 꾸준히 뭐 발간도 하고 그런 이쪽 방면의 어떤 그 관심과 또 활동도 좀 늘려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 연구소하고 좋은 그 협력 모델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파트로는 앞서 이제 좀 예시로 1, 2차 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예시로 이제 학회 측에서 또는 그 이 헬스 데이터 또는 메디컬 데이터를 이렇게 어떻게 좀 평가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뭐 예시 정도로 말씀을 드렸다면은 협력 연구를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좀 더 편하게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앞서 이제 벌스 코호트 스터디가 이런 조사 연구에서 이제 분석을 같이 결합한 특히 분석에서는 이런 헬스 데이터들 뭐 여기 보시면은 싱가포르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굉장히 초저출생 국가로 알고 있고요. 이런 벌스 코호트를 통해서 이 다양한 측면의 어떤 그 연구와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비슷하게 어떤 투인, 그다음에 IVF, 시험관하기 이런 어느 정도 비율을 고려해서 지금 13년째 팔로우를 하고 있고 이제 이 연구는 그 임신 전 단계부터 해서 임신 동안의 모자 태아와 엄마와의 그 인터랙션까지 포함을 해서 그 단계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출산 후까지 팔로우를 하는 이런 그 연구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웹에 공개를 하고 그 다음 어떤 조사 일정이나 검사 일정도 공개를 하고 또 연구자들이 이런 걸 보고서 이제 어떤 뭐 연구 아이템을 생각을 한다든지 제안을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좀 개방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패널이나 코호트의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이렇게 다 할 수 없는 그런 제한점은 사실은 당연한 것 같고요. 좀 인상 있었던 거는 깊었던 거는 요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그 웨비나나 그 요 저 뭐 논문이 나오거나 그러면 논문의 결과들을 이렇게 게시를 하는 홈페이지에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홍보나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 알리는 이런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도 영역이 굉장히 방대하고 지금 요 패널 데이터만으로도 여러 다양한 연구 주제와 연구 결과들의 도출이 가능하지만 앞선 그런 제가 보여드렸던 이 소아과 학회 또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어떤 측면에서는 헬스 데이터 또는 뭐 가능하다면 다른 뭐 메디컬 데이터 뭐 예를 들어 뭐 혈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결합될 수 있으면은 훨씬 더
가치가 있는 또 더 확대가 가능한 그런 데이터가 될 것 같고요. 요 내용들은 뭐 아까 앞선 슬라이드를 보면서 하나하나 말씀드렸던 내용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과 학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뭐 발달 선별 도구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성장 도표, 표준화 뭐 이런 분들 꾸준히 학회에서 좀 책임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청소년기에 학교 검진도 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좀 이관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학교에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헬스 데이터의 정확한 분석에 당연히 이점이 있고 이 정확한 결과가 있어야 다른 데이터들과의 머즈나 링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심층 조사, 그다음에 중재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의학적인 부분은 뭐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학회의 어떤 네트워크나 자원을 이용해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겠고요. 이 정책연구소니까 사실은 의료 정책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검진, 학생 검진,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이런 의료 사태로 진료가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지역 의료라든지 그런 의료 전달 체계, 그러니까 경증, 중증의 어떤 종합병원과 지역병원의 그 방문하는 빈도, 분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 패널 안에서 사실은 또 다룰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형태가 좋을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뭐 학회 측의 입장이니까 이게 뭐 다 현실성이 좀 없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아동 특성 중에 헬스 데이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공동 연구자로 참여할 수 있겠고요. 그런 홍보나 교육 자료 개발에도 학회랑 공동으로 한다면은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구라는 게 사실은 펀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뭐 학회도 돈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학회도 또 어떻게 보면은 좋은 연구 과제나 그를 수주할 수 있고 이렇게 좀 제안할 수 있는 혼자 제안하는 것보다는 같이 제안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이 메디컬 데이터, 헬스 데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책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요게 양질의 어떤 코호트가 확보가 돼 있다라는 거를 결합을 해서 특히 국책 과제 같은 경우도 제안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의학 연구에서는 최근에는 이제 심평원이나 건보공단의 데이터랑 머즈를 해서 그런 뭐 의료 이용이라든지 의료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상세하게 분석을 하는 그런 결합 연구들이 좀 활성화되고 있고요. 이 코호트도 당연히 그런 연구의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좀 시간을 조금 지나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나 저 환자를 보는 이 소아청소년과 학회 또는 의사의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뭐 좀 이 강의에서 보완할 부분이나 아니면 더 좋은 아이디어나 주제가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